이번 시간에는 세율과 대출 이자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대출 이자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그랬죠. 세금에는 강제성과 지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대출 이자도 경우에 따라서 강제성과 지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환 능력이 없는 이나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그래요. 강제성과 지속성이 있죠. 그래요. 그러한 이유로 세율과 대출 이자율에는 뭔가요? 규제가 다르죠. 통상적으로 세율에는 강한 규제가 따르죠. 헌법에서 정하고 있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출 이자율은 어떤가요? 세율처럼 엄격하진 않죠. 엄격하진 않아요.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죠. 대출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어디서 결정되나요? 시장에서 그래요. 결정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제만 하고 있나요? 뭐 최고 금리는 그래요. 정하죠. 그래요. 그런데 어떤가요? 시장에서 대출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한국은행, 즉 중앙은행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미치죠.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정하죠. 어디서 정하나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래요, 정해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을 살펴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권한이 있겠죠. 한국은행법을 보면 뭐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그래요. 이거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고 하죠.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안에 있는 기구죠.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 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번이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 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 그래요. 한국은행이 정하는 이자율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그래요. 기준금리죠. 그리고 또 뭘 정하나요? 자금 조정 대출 금리를 정하죠. 이건 뭔가요? 중앙은행이 은행과 거래를 하겠죠. 은행도 또 자금이 필요하면 화폐가 필요하면 화폐를 빌리겠죠. 한국은행에 빌릴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이 어 그래요. 은행들에게 금융기관에 빌려줄 때의 빌려주고 난 뒤에 받는 대가가 대출금 그 자금조정 대출금리예요. 그래요. 이 기준금리는 자금조정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그래요. 바탕이 되겠죠. 그래요.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여기 보면 자금조정 대출금리가 4.25% 기준금리가 3.25%일 때 4.25죠. 그래요. 그 다음에 3%로 바뀌죠. 3%로 바뀌니까 자금조정 대출금리로도 4% 정하죠. 0.25가 빠지니까요. 기준금리 0.25%로 인하시키면서 동시에 자금조정 대출금리도 0.25% 하락시키죠. 그래요. 그리고 3%에서 또 0.25% 낮추죠. 기준금리를.
2012년 10월에 자금조정 대출 금리를 어떻게 하나요? 또 0.25% 낮추죠. 그래요. 그래요.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변동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건 한국은행이 정하는 거죠. 최근에 한번 볼까요? 2020년 2월에 기준금리가 1.25%였죠. 그리고 자금조정 대출금리는 2.25%였죠. 2020년 3월에 0.75%로 낮추죠. 0.5%로 낮추죠. 자금조정 대출금리는 어떤가요? 0.75%를 낮추죠. 2.25에서 1.5로 인하시키죠. 더 많이 인하시켰죠. 최근에 또 다시 1.25로 올렸죠. 0.5%까지 인하시켰다가 자금조정 대출금리는 2.25%죠. 과거에는 어떤가요? 1.25, 2.25 똑같죠. 그래요. 인상 인하 폭은 다를 수 있어도 어떤 수치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자금조정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 있어서 무엇이 될까요? 은행도 어떤가요? 기업 소득구조죠. 은행도 중앙은행으로부터 화폐를 대여받고 빌려서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죠. 그 이자는 뭔가요? 금융비용이 되겠죠. 그래요. 은행은 여러 군데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죠. 그래요. 사회구성원들은 화폐가 생기면 예금을 하죠. 은행 입장에서는 뭔가요? 돈을 빌린 거죠. 어떻게 돈을 버나요? 그것을 대출을 해줘서 또 돈을 빌려줘서 더 많은 이자를 얻음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요. 금융기관은 일반 은행은 또 중앙은행에 돈을 빌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대출을 해줘서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어떨까요? 자금조정 대출금리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겠죠, 당연히. 그래요. 자금조정 대출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얼마나 높을까. 그래요. 기준금리가 3.25, 자금조정 대출금리가 4.25, 기업대출금리가 5.74, 가계대출이 5.67, 공공 및 기타 부분 대출이 4.9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은행이 기준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죠.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금조정 대출금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요. 기준금리가 3%, 자금조정 대출금리가 4%, 기업대출이 5.53, 가계대출이 5.20. 그래요. 자금조정 대출금리보다 다 높죠. 공공 및 기타 부문 대출이 4.9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 걸 한번 볼까요? 2022년 3월에 어떤가요? 기준금리가 1.25, 자금조정 대출금리가 2.25, 가계대출금리가 3.8, 기업대출이 3.39, 가계대출이
3.98, 공공부문이 3.04. 다 자금조정 대출금리보다 높죠. 2020년 4월을 봐도 기준금리가 1.50, 자금조정 대출금리가 2.50, 기업대출금리가 3.45, 가계대출이 4.05. 이렇죠. 다 높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차트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 차트를 좀 잘 봐야 돼요. 이 파란색 선이 기준금리죠. 그래요. 주황색 선이 자금조정 대출금리죠. 기준금리랑 똑같죠, 모양이. 그 기준을 정해서, 원칙을 정해서 한국은행이 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회색 선이 기업대출, 가계대출이 노란색, 파란색이 공공 및 기타 부문대출이죠. 근데 잘 보세요. 가계대출을 볼게요. 가계대출은 시장에서 정해지는 거죠. 우선 봐야 될 게 뭐냐면 기준금리는 일정하죠. 뭐 자금조정 대출금리로 봐도 마찬가지죠. 기준금리는 어떤가요? 일정 기간 그대로죠. 변함이 없죠. 근데 이 쭉 올라가면 가계대출은 어떤가요? 일정한 기간 속에서도 변동하고 있죠. 이 기간도 보세요. 이 기간도 2016년 하반부터 2017년 초반까지인데 가계대출금리를 보면 변동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시장 대출금리는 그래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와 무관하게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죠.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더라도 내려갈 때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하게 변동하는 뭐 기업 대출도 마찬가지고 심한 변동을 보이는 게 뭔가요? 공공부문 및 기타 대출이죠.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는데 공공 및 기타 부문 대출 금리는 보면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는 거죠. 노란색 선이 가계대출금리라 했고 회색 선이 기업대출금리라 했죠. 통상적으로 어떤가요? 2012년부터 보면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낮았죠. 그래요. 장기간 낮았어요. 2012년부터 2017 그래요. 2020년까지는 대출이 낮았어요. 2020년 한 8월 9월부터 이제 가계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규제 때문에 그렇죠. 가계대출을 많이 규제를 하려고 했죠. 2020년 이후부터 그때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이용했죠. 가계대출을 억제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역전이 된 상황이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정상적인 경우는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낮았죠. 왜 그럴까요? 기업보다는 가계신용도가 더 좋으니까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좀 규제로 인해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0%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 했죠? 자금조정대출금리는 은행과 같은 금융권에서 금융비용이 되죠. 증가하겠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0원이 되고 자금조정 대출금리가 기준금리가 0%가 되고 자금조정 대출금리가 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0%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기업 대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 공공 및 기타 부분 대출에서 자금조정 대출금리를 빼버리면 되겠죠. 이게 비용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2012년에 기업 대출금리는 1.4, 가계대출금리는 1.42, 공공 및 기타 부분 대출은 0.7이죠. 그런데 2022년 4월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 대출은 0.95%, 가계대출은 1.5, 공공 부분은 0.75%가 되죠. 별 차이가 없죠. 가계대출 금리는 어떤가요? 지금이 더 높죠. 가계대출 금리가 2010 그래요. 빼기 전에는 얼마였냐? 5.67%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차트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죠. 빼기 전에는 어떤가요? 쭉 하락하다가 2012년도가 제일 높았죠. 계속 하락 추세를 그렸죠. 그러다가 그래요. 2020년 5월부터 이제 가계대출금리든 기업대출금리든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죠. 기준금리가 오른 건 얼마 안 됐죠. 2021년 한 8월 정도죠. 근데 시장금리는 그 전에 올랐다는 말이죠. 시장대출금리는 그 전부터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하여간 이제 그 비용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박스권에 있죠. 가계대출금리는 어떤가요? 2012년 2월보다 지금이 훨씬 높죠. 그리고 과거에는 보면 박스권이라 하죠. 박스권 상단이 1.5였는데 그래요. 2%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비용을 뺀 시장금리는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지금이 제일 높죠. 2012년 이후. 기업대출금리는 어떨까요? 기업대출금리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가장 높았었죠. 2020년 2월이죠. 2월 정도 되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지금 금리 수준은 기준금리가 얼마일 때랑 비슷할까요? 최근에 또 금리를 올렸죠. 최근에 금리를 또 올렸는데 2020년 4월 자료밖에 없으니까 한번 자료를 보면 4월에 기준금리가 1.5%일 때 가계대출금리가 4.05%죠. 4.05를 찾으면 되겠죠. 4.05 찾았죠. 여기 4.05 기준금리가 2.5%일 때 가계대출금리가 4.05였죠. 가계로 치면 어떤가요? 이미 기준금리가 2.5%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시장금리로 하고 대비를 해보면 그래요.
기업 대출금리는 얼마인가요? 지금 3.45죠. 3.45를 찾으면 되겠죠. 3.45. 네, 3.45 찾았죠. 기준금리가 1.25%일 때죠. 그래요. 3.45, 1.25%일 때요. 또 3.45가 없을까요? 3.42가 있죠. 기준금리가 1.5%일 때죠. 기준금리가 무한하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기업 대출금리는 어쨌든 조금 낮은 편으로 볼 수 있겠죠. 가계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2.5%일 때랑 같은 거죠. 그래요.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기준금리 2.5%와 같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죠. 가계대출금리 같은 경우에. 그래요.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야 대출금리는. 그 전에 세금과 이자는 어떤가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겠죠. 금융 비용이라 했죠. 기업에는 치명적이죠. 그래요. 뭐 기업의 소득이 받쳐주면 모를까, 받쳐주지 않을 때는 그래요. 비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익이 감소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면에서 치명적인가요? 기업이 지분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업에는 그냥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소득이 그것을 커버할 정도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치명적일 수가 있죠. 개인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겠죠. 모든 개인에게 해당되지 않겠지만 상환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는 금융비용 증가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강제성과 지속성이 있다 그랬죠. 기업에도 그러하고 가게에도 그러하고. 세금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출 이자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우선 시장금리는 놔두더라도 시장금리가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죠. 기준금리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기준금리가 0%이고 자금조정 대출금리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금리는 그래요. 한 0%대에서 0%대는 0.00이니까 대충 보면 한 0.5에서 많아봤자 2% 사이에서 움직이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은행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른 어떤 금융기관도 많으니까 통상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은행 금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기준금리나 자금조정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0에서 2% 사이에 움직이는 게 아니죠. 보면 대략 한 1%에서 1%보다 더 낮죠. 한 0.8%에서 6%까지 움직이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크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나 가게에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금리, 자금조정 대출금리를 0%로 해야 될까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럼 어느 정도 낮아야 될까요? 정부에도 조절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조절 기능은 살려놔야 되겠죠.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느냐, 이제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한 0.5면 0.5든 1이든 그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과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 활동이 위축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소비도 위축될 수 있죠. 둘 다 금융비용이 되니까. 그래요. 조절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는 어떤가요? 세금과 유사한 대출 이자율을 너무나 쉽게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한국의 금통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FRB에서 마음대로 결정하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요. 기준금리를 최대한 낮게 하려면 조치를 취해놔야 되겠죠. 조치를 안 취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부동산 같은 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어떤 질서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없게 해야 되겠죠. 또 외화 유출을 그래요. 외화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런 준비가 끝나면 금리가 낮은 게 좋은 거죠. 기업과 가게의 그래요.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세요. 한국이죠. 코스피 보면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랬죠. 한국에서도. 미국도 그랬죠. 그랬더니만 최근에 6월달에 보면 한 2,700포인트에서 한 2,000 그래요. 320포인트까지 빠졌죠.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한 10% 빠졌네요. 1년으로 보면 어떨까요? 1년 최고가는 최고 지수는 3,300이었죠. 3,300에서 2,300까지 한 1,000포인트 빠졌죠. 한 40% 빠졌죠. 한 40%. 좀 넘게 빠졌죠. 코스닥은 어떤가요? 1년으로 보면 1062포인트에서 714포인트까지 빠졌죠. 한 380포인트, 한 34% 빠졌죠. 그래요. 금리 때문인가요? 금리 때문이겠죠. 중앙은행이 그래요. 원칙을 어겨서 그런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기업 미국도 마찬가지죠.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최고가 16,200포인트인데 1,500포인트까지 빠졌죠. 6,00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한 40% 빠진 거죠. 1년 동안 보면. 왜 이렇게 주가는 연이자율을 크게 반등할까요? 만기 없는 그래요. 자본이죠. 주식은 만기가 없죠. 연이자율분의 1년간 자본 투자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만기 없는 자본은 다 그렇죠. 연이자율이 오르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겠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1년간 자본의 투자 수익은 어떤가요?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1년간 자본의 투자 수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더 큰 타격을 미치는 거예요. 부동산보다. 부동산도 연이자율이 증가하면 그래요. 하락할 수 있겠죠. 연이자율 상승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되죠. 이건 주식하고 똑같죠.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은 어떤가요? 임대료죠, 임대료. 임대료는 별 무관하죠. 큰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큰 연관성은 없겠죠. 그러니까 주식보다 부동산이 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물론 이런 게 있죠. 소득이 금융비용을 그래요. 커버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면 어떤가요? 또 연이자율이 미치는 영향을 다 커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상승하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자율이 큰 영향을 한국이나 미국에 미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될까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될까요? 물가가 오르면 무조건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하죠. 그거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증가하면 어떤가요? 금리 인상을 해도 큰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겠죠. 소득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결핍 때문에. 결핍이 왜 발생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막 뿌려서 발생할 수도 있고, 공급이 위축돼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활동을 최대한 감소시켰죠. 소비도 잘 안 했죠. 기업은 팔기 위해서 상품을 공급하죠. 소비가 줄어들었으니까 공급 능력을 많이 상실했겠죠. 공급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회복 국면에서 접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를 늘리죠.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상품 가격들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뭔가요? 소득이 증가해서 상품 가격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뭔가요? 그래요. 결핍 때문에 상품 가격이 증가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현 시대에서 이렇게 가격 하락하는 거는 어떤가요?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재예요. 인재. 중앙은행발 인재라 할 수 있겠죠. 막을 수도 있고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어떤 정책이 나오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현실 시점에서 뭐 해야 되나요? 금리 인하해야 되겠죠. 그래요. 나빠지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